계량적이라는 말과 계량화, 그 다음에 효율성과 효과성을 측정하기 위한 평가 도구가 있죠. 자, 여기까지 말하고 지금 시험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연역법, 귀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 과학적 특징과 필요성, 그 다음에 과학 철학 및 패러다임, 사회과학에서의 윤리, 사회복지 조사 이렇게 나왔죠. 자, 그럼 실제 시험에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이게 실제 시험 문제입니다.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회조사 과정에서 준수해야 될 연구윤리로 옳지 않은 것은, 연구윤리 아까 연구윤리에 대해서 나온 거죠. 이런 문제가 나왔고요. 공익적 가치가 연구윤리보다 우선해야 되는 게 말도 안 되죠. 이거는 조사론 공부를 하지 않아도 맞출 수 있는 유일한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쉽게만 나오면 조사론이 가장 어려운 악명 높은 과목이라는 그런 오명을 쓰지 않겠죠. 이거는 1번, 그러니까 사회복지 조사론에서 1번 문제였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나온 것 같습니다. 자, 2번 볼까요? 패러다임. 자, 여기 벌써 실증주의에 대해서 나오죠. 실증주의. 자, 보면 이게 제가 봤던 시험지인데 제가 여기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외운 거를 적어놨죠. 연실량, 외일, 연역적 연구 방법, 실증주의, 양적 연구 방법, 외적 타당도, 일반화, 그 다음에 귀해질 내인. 귀가 뭐라 그랬죠? 귀납법, 해석주의, 질적 연구 방법, 내적 타당도, 인과관계 이렇게 써놓고 하니까 헷갈리지 않습니다. 실증주의는 연구 결과를 해석할 때 정치적 가치나 이도의 올록의 영향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아니죠. 실증주의는 철저하게 객관적인 거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윗부분은 객관적인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고, 이 윗부분은 주관적인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쉽게 정답을 고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거 보면은요. 자, 조사 문제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변수 부분인데요. 5점을 맞추는 입장에서는 변수를 공부 과감하게 포기하십시오. 포기하셔도 합격합니다. 5점 맞을 수 있어요. 포기하시고, 가설도 쉽지 않아요. 어렵죠. 가설도 어렵으면 포기하세요. 자, 그럼 조사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할 건 2장에서는 조사 문제만 보겠습니다. 개념을 경험적 수준으로 구체화하는 과정을 말하는 거죠. 처음에 개념적인 정의가 있습니다. 어떤 개념에 대해서 두루뭉실하게, 여기 밑에 있네요. 개념적 정의는 명목적인 정의고 사전적 정의예요. 어떻게 두루뭉실하게 얘기를 하죠. 하지만 사회복지 조사론에서는 조작적 동의를 통해서, 정의를 통해서 측정 가능하게 구체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보고서를 쓰고 서베이를 하고 이런 것들을 과학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개념적 정의를 조작적 정의로 바꾸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순서가 이렇고요. 조작화, 변수, 가설, 수량화 이렇게 되고요. 반대로 개념화, 개념, 명제 이런 순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범죄화 조건에서는 어떤 연구 분야를 범죄화하려면 상호 배타적이어야 되고 포괄성 총망라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시험 문제에서 보기가 5가지가 있어요. 뭐 우리나라의 도시가 아닌 것은 뭐 1번 서울, 2번 뭐 경기, 3번 뭐 전라, 4번 경상, 5번 시카고. 자, 이러면 뭔가 좀 안 맞죠. 시험 문제에서는 쉽게 고를 수 있습니다만 그 5가지 문항 중에 상호 배타적인 거 맞아요. 다 다른 도시지만 하지만 포괄적으로 망라돼 있지는 않죠. 왜냐하면 시카고는 대한민국의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대한민국 도시라는 곳에서 빠져나간 다른 곳이죠. 그래서 이렇게 한 범주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조사 설계의 분석 유형에 대해서 나오죠. 조사 목적에 따라 탐색적 조사, 기술적 조사, 설명적 조사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탐색적 조사는 특별한 이론이나 가설이 없는 상황에서 탐색적으로 조사하는 걸 얘기를 하고요. 예비조사라고도 하죠. 기술적 조사는 말 그대로 단순 통계를 얘기합니다. 어떤 기술, 디스크립션 하기 위해서 하는 그 조사를 기납적인 방법으로 이제 단순 통계에 관련해서 하는 얘기고요. 설명적 조사는 이거 인과관계, 이게 정석적인 조사죠. 그래서 외생병사를 통제해서 철저하게 과학적인 인과관계를 밝혀서 조사하는 걸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설명적 조사만으로는 조사가 안 되기 때문에 기술적 조사도 있고 탐색적 조사도 있습니다. 당연히 이번 시험 문제에서도 나왔고요. 시간적 차원에 따라 분류를 할 수가 있죠. 위에서는 조사 목적에 따라 분류를 할 수가 있고요. 시간적 조사에 따라서 횡단과 종단이 있는데 이거 할 때마다 헷갈리더라고요. 횡단보도라고 하잖아요. 횡단보도.
이게 길지 않나? 종단조사요. 이게 막 짧은 것 같고 그런데 실제 그렇지 않고요. 종단조사가 이제 앞에 영어에 롱이라고 붙더라고요. 긴, 이렇게 여러 번, 2회 이상이 하니까 이제 동태적인 조사라고 하고요. 횡단조사, 딱 그 시점에서, 일정 시점에서 딱 한번 조사하는 거를 횡단조사라고 합니다. 종단조사에서는 패널조사, 경향조사, 동영배조사, 시험에 밥 먹듯이 나오죠. 안 나온 적이 없습니다. 항상 나옵니다. 항상. 그리고 유사 종단조사가 있습니다. 제가 시험에 밥 먹듯이 나온다고 했는데 한번 볼까요?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죠. 종단 연구, 금방 말씀드린 게 있죠. 이 영어 앞에 롱이라고 나와 있어요. 제가 뭐 옆에 보니까 헷갈려서 제가 적어놨네요. 횡단을 먼저 적고, 그 다음 종단을 적어놨네요. 횡단 짧은 거, 종단 긴 거, 이렇게 해서 헷갈리니까 제가 적어놨나 봅니다. 그리고 위에도 제가 헷갈릴까봐 옆에서 메모하면서 제가 문제를 풀었던 것 같아요. 자, 종단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추이 연구가 나오죠. 트렌드 스터디. 경향 조사죠. 동료 집단 연구가 있고, 코호트 스터디가 있고, 패널 스터디가 있죠. 패널 연구. 세 가지가 있죠. 자, 보시면 횡단조사, 종단조사가 있고, 종단조사 안에는 패널과 경향, 동형배조사. 자, 이렇게 다 나오죠.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온 적이 없습니다. 매해 출제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 보면 조사 과정 단계가 있는데, 이것도 외우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외울 게 왜 이렇게 많냐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해의 영역이 편한 부분이 있고 암기의 영역이 편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암기해 두시면 훨씬 편합니다. 그래서 앞글자를 따서 주문이 선가, 조설자, 분보 이렇게 해서 외웠고요. 역시 시험 문제에 나왔습니다. 안 나오는 경우가 없어요. 주제 선정부터 하고요. 문제 형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론을 설정하죠. 그 다음에 그 선행 연구가 있는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가설을 설정합니다.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가설 설정과 이론을 자주 바꿔놓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이론이 먼저고 그 다음이 가설 설정입니다. 이게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외워야 합니다. 주문이성가 이렇게 외워두면 헷갈리는 경우가 없거든요. 주문이성가에서 주제 선정, 문형. 이 주제 선정에 빠질 수가 있어요. 빠지고 그냥 문형부터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 무시하고 주제 선정 무시하고 뒷부분에 관련해서 나가면 되죠. 운영 다음에 이론을 만들어야 되고, 선행 연구, 그다음 가설 설정이 있구나. 가설 설정 다음에 조사 설계 과정이 있습니다. 이 순서를 잘 바꿔놔요. 시험 문제 낼 때. 조사 설계에는 설문지 만들고 자료 수집이 있는데, 제가 괄호를 쳐놨지만 조사 설계 안 나올 때가 있고요. 설문지하고 자료 수집만 나올 때가 있고, 이렇게 하나씩 건너뛰어서 나올 때가 있고, 굉장히 헷갈리게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암기를 통해서 암기의 영역을 해결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자료 분석을 하고 최종은 보고서를 만드는 거죠. 이 조사는 목적 자체가 어떤 주제를 선정해서 어떻게 연구를 한 다음에, 자, 연구할 때는 어떤 과학적 방법을 통해서, 아까 뭐 실증주의 이런 거를 이제 배웠지 않습니까? 실증주의, 해석주의, 비판적 사회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연구를 한 다음에 마지막에 분석을 하고 논문을 쓰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과정을 외우시면 굉장히 편합니다. 다시 한번 외워볼까요? 주문이 선가, 조, 설자, 분보. 자, 이렇게 외웠습니다. 그 다음 분석 단위 유형 오류가 있는데요. 그 생태학적 오류가 있고 개체주의 오류가 있죠. 생태학적 오류는 집단적인 부분을 보고 개인을 오해를 하는 거죠. 개체주의 오류는 개체주의를 보고 집단을 보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사 직업을 가지신 집단을 보니까 대부분 착하더라. 그러니까 그 A 사회복지사 개인도 그 사람도 착할 것이야. 이렇게 예시문이 나오면 어떤 오류죠? 정답은 생태학적 오류인 거죠. 이 생태학적 오류와 정확하게 반대되는 오류가 개체주의적 오류죠. 이거 반대죠. 사회복지사 A를 보니까 굉장히 착하고, 정말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사람이 사회복지사니까 사회복지사 집단 전체가 착하고 괜찮은 집단이구나. 이것도 역시 오류가 되고, 이건 개체주의 오류에 체크하면 되겠죠. 그리고 환원주의 오류는 어떤 것들을 이제 축소해서, 그 논리적인 인과관계를 따지지 않고 축소해서 하는 이런 오류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 조사 설계 타당도와 인과관계에 대해서 보면요. 외적 타당도 일반화가 있죠. 아까 살펴봤죠. 여기서 연실량 외일, 외적 타당도 일반화, 그리고 내인, 내적 타당도 인과관계 이렇게 해서 외우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외적 타당도 일반화를 시키려면 이제 주로 서베이 과정에서 시키는데요. 외적 타당도를 저해하는 요인은 표본의 대표성. 이번 시험 문제 또 나왔죠. 이게 정답이었습니다. 이게. 연구 환경 절차가 유사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해가 되고 표본의 대표성이 떨어질 경우에는 저해 요인이 됩니다. 무엇의 저해 요인이냐면 외적 타당도의 저해 요인이 되죠. 그다음 검사 효과라는 것이 있는데 상호정 효과가 있고요. 밑에 보시면 검사 효과 중에 주시험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헷갈리기 때문에 내적 타당도도 양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거 외우지 않고 이것만 외우면 되는 거죠. 위에 것만. 외적 타당도 저해 요인과 상승 요인에 대해서 외우면 그 나머지 부분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과 상승 요인을 외울 필요가 없는 거죠. 어차피 객관식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만 외우면 되는 거죠. 상승 요인의 외적 타당도를 상승시키기 위한 요인은 표집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확률적으로 무작위 표집을 해서 그 표집의 크기를 크게 할수록 그만큼 일반화 가능성이 높겠죠. 플라시보 이펙트를 통제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게 외적 타당도의 저해 요인과 상승 요인이고요. 내적 타당도는 인과관계고 실험 설계에 많이 쓰인다는 것만 알아두고 저해 요인은 내적 타당도의 저해 요인은 외적 타당도의 저해 요인에 나오지 않는 부분이 다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한번 읽어만 보시면 됩니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인과관계의 논리에서는 공변선, 시간선 이런 것들이 있다. 그냥 한번 보시면 되고요. 이거 외우셔야 되죠. 타당도가 높으면 신뢰도가 높을 수 있습니다. 맞아요. 이게 참이 진리인데 반대는 성립하지 않죠. 그러니까 신뢰도가 높으면 타당도가 높다. 이렇게 문제 나오면 틀린 문제죠. 타당도가 높으면 신뢰도가 높지만 신뢰도가 높다고 타당도가 높은 거는 알 수가 없다. 그래서 헷갈리기 때문에 이렇게 외우는 겁니다. 타당하면 신뢰하다. 타당하면 신뢰하다. 타당도가 높으면 신뢰할 수 있다. 그 반대는 성립하지 않는다. 자,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표식 과정. 여기서부터 어려운데요. 자, 밑부분은 공부를 하지 않으셔도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에 한번 보겠습니다. 표집 용어가 있고요. 이런 모집단 요소, 표집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표집 과정 시험에 나오죠. 그래서 앞글자를 따서 외웠습니다. 모틀, 표집틀 선정하고 그 다음에 방크집 이렇게 외웠습니다. 모집단 확정, 표집틀 선정, 표집 방법 결정, 표본 크기 결정, 표집 이렇게 해서 모틀, 방크집. 표집 방법에는 확률 표집과 비확률 표집이 있죠. 시험 문제에 안 나온 적이 없죠. 최소 2문제 정도 나오죠. 안 나온 적이 없습니다. 매해. 확률 표집에서는 층단 집추로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층화 표집, 단순 무작위 표집, 집락 표집, 체계적 표집. 층단 집체로 외우고 그 다음에 비확률 표집에서는 단순 무작위가 빠진 부분이 비확률 표집이죠. 한류, 임, 눈이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자, 이 외우는 순서가 할당 표집이 위에 있는 할당 표집이 가장 그래도 정확성이 높다고 볼 수 있고 눈덩이 표집이 가장 정확성이 낮다고 볼 수 있죠.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층화 표집이 좀 가장 이렇게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표집이라고 할 수 있고 집락 표집은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죠. 체계적 표집은 좀 뒤에 다른 범죄의 이야기입니다만 그래서 층단 집체 한류 입는 이렇게 외웠습니다. 유의적 표집은 의도적 표집하고 똑같은 말이죠. 목적을 가지고 하는 표집을 말하고 임의 표집은 편의 표집, 가용 표집이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눈덩이 표집 이런 것들도 있죠. 그 다음에 질적 연구 방법의 표집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확률 표집이나 어떤 이런 부분이 아닌 부분은 다 질적 연구 방법의 표집 방법이에요. 기준 표집, 동질적 표집, 최대 변화량 표집, 극단적 표집, 이런 것들 잘 들어보지 못한 것들은 질적 연구 방법의 표집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시험 문제 잠깐 볼까요?